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을 일단은 상승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기대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간에 하루 빠지긴 했습니다만 약 15일 정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7월의 절반 정도를 상승으로 진행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그동안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승 배경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국은 곳곳에 디플레이션 신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이션인데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인데 왜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을까? 자,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뭐 좀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저 디플레이션 저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부담감을 경제에 심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신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숏스퀴즈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잔고가 64% 급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는 공매도 잔고가 다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건 누구냐? 네, 이렇게 개인들만 남는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싸울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드디어 8월이 시작이 되네요. 8월에는 좀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8월 달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주식 시장에, 있었던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8월 달에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다고 그래요. 8월 달은 휴가를 많이들 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죠.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식 거래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7월 달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8월 달도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우지수는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일단은 시장의 장중 분위기는 일단 오르고 내리고 해서 반복하긴 했어요. 근데 매수 우위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크고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다시 또 조금 올랐다가 이런 식이었고요. 마지막에 딱 보시면은요, 그 하락 패턴으로 이제 장 마감 무렵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확 끌어올려가지고요,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다우지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법 큰 폭으로 상승 포인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별다른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부담감은 크지 않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가 올라간 내용은 일단 기업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이 예상보다 견조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사라든지 이제 시장 이제 전망을 내세우는 그런 기관들이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를 다 낮춰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절반을 기업들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에 80% 정도, 즉 실적 발표한 기업이 절반 이상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80%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 예상치를 웃도는 EPS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 즉 이익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도 늘어난 기업들도 64% 이상 된다. 일단 기업은 이익이 늘어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했다 그러면은 일상적이구나, 뭐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할 수 있겠는데 매출은 그대로구나,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아졌구나,
나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규모는 좀 줄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치, 이거는 더 많이 실적의 감소가 일어나게 될 텐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 좋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실적 호조가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주 아마존, 애플, CVS, 헬스,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현재로서 뭐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얘기 나오고요. 자,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다 보니까 이제 시장 전망치도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S&P 500의 지수 전망치를 기존의 4,000에서 4,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5,000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분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저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아지면서 주가 올라간다. 그럼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생긴다라면 우리도 내년도 중순, 중반 정도 된다면 즉 1년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도 충분히 3,000포인트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그때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경기 연착륙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실적 예상이 덜 부진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괜찮았다. 즉 경기가 이제 연착륙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착륙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게 내려오느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느냐. 세게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올 거라면 연착륙이 좋죠. 그래서 이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경기는 나빠지잖아요. 경기가 점점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졌다. 사실 이것도 지켜봐야 돼요. 이게 경기 연착륙이라고 하지만 경제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경기 연착륙 얘기 나오지만 사실 실제로는 경기 호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게 된다면 과연 연착륙이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계속 바뀔 수가 있죠. 파월 의장은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 경기가 침체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뿌렸지만 경기 침체 우려감 없어 라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지금은요 경기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빠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 뉴스가 가득한데 주식을 판다거나 그런 거 생각 안 할 테고요. 오히려 주식을 더 사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보여졌고요. 국내 증시도 좋은 얘기들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2차 전지라는 하나의 쏠림 현상 때문에 약간의 어떤 수급의 불균형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아시죠?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베팅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없어요. 수급의 움직임이 2차 전지와 또 다른 시장을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의 쏠림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큰 문제 없이 8월달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오늘도 그런 부분들 잘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중국의 곳곳에서 디플레이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 디플레이션은 앞이 D로 시작합니다. D. 그래서 예전에는 D의 공포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냥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또라이의 공포. 이거 또라이는 디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상승하는 거라서 금리를 인상시킨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입이 없어요. 왜냐면 디플레이션,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이 안 사요. 안 사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안 팔리니까 안 만들려고 하겠죠. 이건 뭐냐면 침체로 이어지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태 속에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어준다. 물론 이제 뭐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물건값이 더 싸진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물건값이 더 싸지잖아요. 더 비싸지는 거지. 비싸진다라고, 돈이 많아지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물건값이 올라간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 물건을 돈이 많다고 해서 더 비싸게 주고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쓸 수 있는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이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지금 이익을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물건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줄인다. 즉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회사의 어떤 결정들이 나타나게 되고, 구조조정 이런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일자리 감소, 그럼 소비자 지출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리가 걸리는 이유가, 미국과 자유주의 동맹국들이 중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서 이들의 수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물건이 넘쳐나는 거예요. 재고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넘쳐나면은 결과적으로는 물건 가격이 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강부터 시멘트, 화학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중국 공장에서 부과하는 가격이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설탕과 계란, 의류, 가전제품, 특정 상품의 가격이 수요 부진으로 전월 대비 하락세에서 보였다. 수요가 계속 나빠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늘어나서 더 싼 가격에, 근데 더 싼 가격이면은 더 싸질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더 안 사. 그러면 더 수요 부진이 일어나. 지금 중국이 이런 늪에 빠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중국이 그동안 너무 그 나댄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예전에 일본이 한참 경기 성장을 보인 이후에 미국과의 어떤談判 이런 게 있었죠. 플라자 협의 이후에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늪에서 오랜 시간 동안 허우적댔었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오히려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내가 뭐 세계 공장이야, 우리가 없으면 너희들 뭐 밥도 못 먹어, 뭐 너희들 중국 제품 못 써, 뭐 하지만 실제로 중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위기감을 중국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철강 및 화학 제품 수출 가격은 지난 6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3분의 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빠진 거예요. 약 30%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비 3% 상승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에 수렴했고, 생산량 물가는 5.4%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른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인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가 뭐냐면 수출 시장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수, 예전에는 중국이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만 팔아도 중국 내에서만 팔아도 세계 1등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어.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서부터는 점점 인구수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이야말로 인구가 무기였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도가 이제 인구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 또 글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화제 한정책 이런 거 다 풀어내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이라서 중국이 이제 심각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중국의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3분기에 마이너스 0.2다. 뭐 다른 곳은 뭐 지금 몇 프로가 나오네 어쩌네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게 뭐 디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어차피 다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네,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하게 된다라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 늪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 부채가 세계 최고예요. 기업 부채가 세계 최고인데다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데다가 또 중국의 가계 부채도요. 소득의 1.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긴 합니다만 네, 이제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중국이 가계 부채도 많은 상태예요. 여기서 경기 침체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수없이 많은 네, 회사나 또는 사람들이 부도를 겪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어떤 상황으로 풀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간재를 납품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뭐 다 지네가 물건을 팔지는 못하니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중국을 노리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네 잔고가 크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무려 64%나 급감을 했대요. 야, 그래서 이제 진짜 쇼스퀴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네 쇼스퀴즈가 나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네요. 자, 어쨌든 공매도 잔고가 급감한 것은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쇼스퀴즈는 주가가 이제 하락할 거 생각했었던 공매도 그 물량들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급하게 팔아먹는 것 그것이 쇼스퀴즈고요. 숏 커버링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공매도가 원하는 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숏 커버링. 그래서 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쇼스퀴즈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공매도 애들이 손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잔고가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 네. 야, 그럼 엄청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뭐 3분의 2가 뚝 줄어든 거니까 6월 말 166만 주에서 지금 7월 말 60만 주까지 떨어졌어요. 무지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7월 한 달 동안 1조 1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공매도 상환 비용이다. 즉 외국인들이 이제 손절 매도를 쳤기 때문에 손실을 어느 정도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현재 시점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매도로 에이 들어온 새끼들 내가 졌다 그리고 이제 좀 손절을 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차서 갚았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이거 다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고 치지만 빌린 주식을 갚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갚았을까? 누구한테 빌렸어요? 기관한테 빌렸을까? 아니죠. 개인한테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갚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네. 자, 아무튼, 네, 주식을 갚았다. 나는 모르겠어요. 이제 너희들 알아서요. 난 너희들한테는 항복, 네. 공매도가 이제 손실 보고 나가는 건 참 좋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공매도 없으니까 신나게 달려보자. 이렇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게 나타나요. 왜냐면, 예전에 그, 게임스톱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공매도를 죽이자 해가지고 밈주식처럼 막 올라갔던 주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한 1000% 정도 올랐죠. 지금 에코프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막, 공매도 죽어라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걔네들은 이제 상황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속이 탔겠죠. 그래서 회사가 파산하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이후에 이제 쇼스퀴즈로 이제 공매도가 다 끝나버렸어. 그러고 남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다 개인들밖에 없었던 거죠. 개인들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 차익 실현해야지.
네, 공매도도 죽였겠다. 이제 전리품 챙겨야 되겠다.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시점에서 투매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이 마무리된 종목의 경우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랠리도 마무리되는 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제 뭐 공매도가 많으면은 공매도가 많아서 떨어진다. 공매도 쇼스퀴즈로 빠져나가면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일단은 떨어지는 걸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떨어질 거다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간 주식은 그 반발도 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공매도 많이 줄어든 내용들 보게 되면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네, 공매도 많이 줄었다고 그랬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38% 정도 감소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1%. 금양은 거의 80% 정도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양이 급하게 올라간 이유들은 네, 이 공매도의 어떤 환매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뭐 계속 올라간다, 뭐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팔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주가가 약간 이제 변수로 보인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것과 좀 다르다. 내가 생각한 추세가 좀 다르다. 라고 생각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의 어떤 탈출,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의견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시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뭐 계속 수급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면은 뭐 주가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네. 배신자, 네, 배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네, 배신자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즉, 팔아먹는 사람들, 팔아먹는 세력이 커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의 규모가 얼마큼 나오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실적 호조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아요. 자, 중국은 곳곳에서 디플레이션 신호, 중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디플레이션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정책은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에 중국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는 지금 그 정도의 힘은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하여튼 뭐 중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네, 다른 곳은 인플레이션인데 지들은 디플레이션. 야, 그것도 참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중국으로의 어떤 그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마도 러시아하고 짝짝꿍 됐기 때문에 이 다른 국가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동안 워낙 네, 미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죠. 공매도 잔고가 급감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공매도 애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떠났어. 그래서 야, 드디어 이겼어. 근데 이겼는데 뭐 있지? 전리품 챙겨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매도 물량이 다 청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그 전리품 챙기는데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뭐 이래도 하락한다 저래도 하락한다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네, 특별하게 뭐 액션을 취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를 정확히 알려주는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의 큰 대박보다는 연속해서 작은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샤트 박사는 리스크를 벗어나 투자하도록 충고해주는 투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 투자의 가장 첫 번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나만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계속 한번 고민하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흐름이 일단은 우상향을 계속 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수급의 방향만 잘 체크하자고 그랬습니다. 뭐 일단 뉴스로서는 뭐 별다르게 큰
큰 움직임이나 당장 액션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